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앞서 세 분 발표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부터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약하는 벤처 생태계 새 정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제가 한 15분 내지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좀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좀 더 다양하게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쪽에 관계된 사람이긴 하지만 굉장히 들으면서 풍부한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분 정책적인 측면, 또 모태펀드, 또 엑스큐션하는 그런 파트, 그다음에 또 우리 또 해외 쪽, 국내 쪽 연구하신 분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작년까지는 우리가 벤처 캐피탈 투자도 지금 역대급이었죠, 전부 다. 투자도 그렇고, 펀드 조성도 그렇고, 정책적인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성공적으로 좀 많이 왔어요. 근데 작년 말,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상황이 좀 일변해가지고, 미국에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제 연준에서 금리 올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이슈 때문에 좀 시장이 좀 얼어붙는 듯한 냉각하는 그런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연착륙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동성이라든지 경기 사이클과 어떤 우리 벤처 사이클 기술의 어떤 혁신과 이런 부분들이 같이 싱크로나이징하는 동조화되고 같이 이렇게 커플링해서 갔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쪽은 좀 어려워지는 쪽으로 유동성이라든지 그런 자금 지원은 그리고 이제 기술 혁신을 뚫고 나가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좀 잘하면 그런 벤처 기업 생태계에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신산업이나 이런 쪽의 발전을 잘 유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앞서도 좀 얘기가 나왔지만 좀 이렇게 지금 기존에 된 것들이 냉각됐을 때 엔드 쪽에 이제 회수라든지 IPO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그런 부분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벌써 이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나스닥이라는 게 벌써 30% 빠졌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유지하기 위해서 중간 회수 시장 활성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차에서 볼 때 중간 회수 시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M&A도 있을 수가 있고 세컨더리 펀드 쪽도 있을 수가 있고 또 CBC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먼저 우리 박현수 실장님 아까 말씀 주신 거에 국정 과제 앞으로 이런 거에 쭉 좋은 말씀 많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M&A 투자 제한을 좀 완화하겠다면서 CBC면 이제 우리 그런 얘기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좀 다른 쪽에 좀 계획할 수 있는 걸로 제가 들었었는데 좀 짧게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M&A 관련 문제는 아까 박용림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떤 정책적 툴에 의해서 이게 시장이 급격히 활성화되거나 그런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찾아서 하는 거고요. 이를테면은 벤처 투자 촉진법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규제를 없애면서 반드시 그래도 이거는 좀 남겨둬야겠다고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벤처 투자 조합을 만들고 이 벤처 투자 조합은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게 본연의 목적이기 때문에 상장 기업 투자 제한을 20% 이내로 묶어놨었습니다. 근데 M&A 목적의 펀드들도 조성이 되고 그런 펀드들이 M&A 하는 방식이 상장 기업에 투자를 해서 상장 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것도 좋은 M&A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M&A 목적의 펀드라면은 벤처 투자 조합이라 하더라도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을 지금 완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장 기업을 M&A 하는 거를 벤처 펀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M&A 회수는 조금 통계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게 M&A가 잘 되고 있느냐 안 됐냐.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갖고 벤처 투자 조합 자체가 어떤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M&A를 했는데 그 기업을 나중에 엑시시킬 때 IPO를 시키면은 과연 이게 M&A에 의한 회수냐 투자냐 굉장히 개념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M&A가 저희가 완전히 한 기업이 소멸되는 형태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최대 주주가 되는 방법, 영업 양수도, 물적 분할, 삼각합병 굉장히 많은 내용의 M&A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M&A가 되느냐를 계측해갖고 정량적으로 따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약간 좀 저기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M&A 펀드라면 그죠? M&A 네. 펀드의 목적 가진 거라면 제가 상장 기업에 대한 그런 쪽 그 투자 M&A 이런 것도 좀 허용을 해줘서 네. 수익성을 좋게 만들어 줘가지고 적극적으로 M&A 펀드를 많이 만들게 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쪽을 통해 가지고 또 이런 그 기존의 어떤 우리 그 벤처 기업들에 대한 M&A 이런 쪽을 또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 주시면 네, 그런 선순환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우리 아까 그 장상익 본부장님 우리 세컨더리 펀드가 이저 중간 회수 이런 네. 쪽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엑스큐션 파트너스 좀 얘기를 주셨는데 지금 아까 나온 얘기 중에는 세컨더리 펀드의 전통적인 그런 세컨더리 펀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LP 지분 이렇게 지금 그 리미티드 파트너로 참여한 어떤 그런 그 투자자들의 지분을 갖다가 좀 유동화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LP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있는데 조금 지금 좀 중점을 두고 있거나 금년도 또 향후에 좀 계획하고 계시는 것 좀 이건 좀 차별화 포인트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 주시겠어요? 예. 중간 해수 시장 활성화 중에서 이제 일반 구주를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벤처 펀드는 이미 민간에서 개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정책 자금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지원할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LP 지분 유동화라 그래서 펀드에서 엑시트하고 싶은 그런 LP들의 지분을 통째로 사서 유동화시켜주는 그런 펀드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고요. 올해도 그 LP 지분 유동화와 관련된 그런 펀드에 출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이렇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주 세컨더리 펀드보다는 LP 지분 유동화라든지 이런 약간 특수한 분야, 이런 분야에서 아마 정책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걸 증가시킬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이제 회수 상황, 회수 재원이 이제 저희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중기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조금 확대하는 방향. 그리고 지금 이제 대내외적으로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중간 해수 시장이 이제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은 조금 중요성이 좀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중기부하고 협의를 해서 LP 지분 유동화 쪽으로 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영 국장님도 그런 얘기 주셨지만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중간 회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은 아마 이제 상의를 하시면 좀 의미 있게 이제 결국 민간 쪽이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좀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지만 기술 혁신이라든지 새로운 의미 있는 어떤 기업들의 어떤 그런 창업이라든지 그 성장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런 기간이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벤처 생태계 또 한국의 어떤 그런 벤처를 통한 어떤 신산업 이런 부분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국가하고 차별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한테 좋지만 이런 그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데 또 하나는 중간의 시장의 일반적인 그런 이제 활성화를 통해서 평상시 같으면 문제가 없어야 될 것들이 문제 생긴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하나가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기왕이면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좀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성장 또 그 포텐셜이 있는 확장성이 있는 아까 이제 초격차 얘기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이제 뭐 신산업 그런 쪽의 어떤 그런 그 기업들 아까 좀 우리 또 모태펀드 잠깐 얘기는 주셨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 좀 방점을 좀 두고 계신지 의미가 뭔지 한번 좀 더 짧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창업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 창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지금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 플랫폼 창업 또는 서비스 창업 이런 쪽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서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딥테크라고 불리우는 그 기술 창업, 특히 신산업 분야의 창업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새로운 정부에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발표할 때는 초격차 프로젝트 100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테면은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미래차 지능형 로봇,
블록체인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이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선별을 하고 그 분야의 스타트업을 27년까지 1000개를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보자라는 의미가 그 초격차 프로젝트 1000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선별을 하고 기존의 단년도 또는 굉장히 단기 지원 방식보다는 중장기 형태로 꾸준히 좀 지원을 해보자. 그런 그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그 실행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내년 시의 추진을 목표로 지금 하반기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에 된다. 2023년부터 27년이니까 5년간인 거죠. 5년 동안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매년 한 200개씩 네, 그렇습니다. 골라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 혹시 예산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예산은 지금 올해 예산은 이제 작년 이미 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그 재정 당국과 이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지금 뭐 말씀 주셨지만 지금은 초역처로서는 뭐 이제 반도체 분야라든지 뭐 바이오, 네. 환경 같은 것도 포함이 되나요? 그건 이제 관계부처들하고 좀 그렇죠. 협의를 정부 내에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금년 네. 하반기에 발표될 때 좀 관심을 가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 그다음에 미래 성장 동력 확장성 있는 그런 기업 또는 그 산업 분야에 이제 그런 좀 키워주시는 거니까 또 어떻게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건 어떤 그런 그 스타트업의 어떤 그런 그 성장 지원 투자뿐만이 아니라 단계별로 성장시키는 뭐 이런 이제 네. 의미를 갖고 네. 있는 것 같으니까 청취자분들도 많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박용림 박사님이 이거 뭐 전부 다 너무 뭐 정말 좋은 얘기 너무 하나하나 정말 넘길 수 없는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좋은데 저는 이제 그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지만 크로스 오버 투자자. 네. 예,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4차 산업의 핵심 특징이 뭐냐면 유니콘의 특징이 뭐냐면 시장 확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시장 확장성이 있을 때 유니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국내의 인프라 인더스트리를 통해서 확장할 수도 있지만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서 사실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그것만 써갖고 하는 건 글로벌이죠. 그죠? 해외로 확장. 해외로 확장해갖고 수익 낼 때 가장 그걸 갖다 도와주는 사람은 투자자니까 이 크로스오버 투자자가 정말 중요하고 특히 지금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그것에 그 서로 이해하고 연결되는 것 속도가 빨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는 아주 공감한 게 크로스오버 이쪽이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유니콘을 만들거나 또는 이렇게 할 때. 그리고 M&A 쪽으로도 우리 국내 M&A뿐만 아니라 이런 크로스보더들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뭐 우리 박님 박사님 크로스오버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야 이걸 이렇게 좀 디자인 하나 하면은 이거는 좀 지금 당장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냐.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정책적인 건의한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게 사실은 크로스오버 투자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많은 주목을 하지 못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사실 굉장히 진행되어 왔던 그런 현상이고 패턴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크로스오버 투자자들이 유형이 다양하고 물론 당연히 자기의 어떤 이익 동기에 의해서 전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플레이어들이긴 한데 이게 대단히 자금을 동원을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단위는 넓어지고 투자 기간은 짧고 그러면서 이걸 공적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공적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뮤추얼 펀드나 이런 쪽은 이쪽으로 하질 못하게 돼 있거나 실질적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뭐 10%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담을 수는 있지만 지금 공모펀드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펀딩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런데 그러면 사모시장에서 이걸 해줘야 되잖아요. 사모시장에서 있는 헤지펀드다 예를 든다면 이게 사실 지금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서 펀딩 자체도 안 되고 위축이 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사모펀드들이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펀드들도 많고 영세예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본시장 구조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유니콘을 우리나라에서 탄생시키고 배출하고 결국 유니콘까지 만드는 거를 국내 시스템으로
처음부터 할 수가 없었던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에는 단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자본시장 구조를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증권업은 이제 뭐 자기 자본 8조 뭐 10조 하면서 대형화에 대한 그 IB 글로벌 IB를 목표로 해가지고 대형화는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자산운용업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글로벌을 해야 돼요. 글로벌화 대형화를 하고 한 단계 도약을 하는 그런 과제가 사전적으로 됐었으면 사실 이번에 유니콘이니 뭐니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쭉 끌어올리면서 같이 이렇게 자금 지원이 됐을 텐데 그 부분에 어떤 갭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기적인 그런 과제라기보다는 정책적인 뭐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 또는 뭐 산업 정책적인 측면에서 조금 호흡을 좀 가지면서 접근할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사운용업 글로벌라이즈 대형화 이건 100% 100% 공감.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이걸 또 어프로치하는 게 이제 그 자산운용업도 그 상장된 시장이었잖아요. 자산운용이 있고 예. 지금 이제 비상장 단계, 우리 모험자본이라는 표현 썼지만 그런 생태계 차원에서 어떤 자산운용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시장의 실패까지는 아니어도 시장이 취약한 영역이다 이거죠. 네. 그러면 그런 시장이 취약할 때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정책 디자인이나 네. 어떤 공공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모태펀드가 이제 우리가 있고 그러는데 뒤에 사실 모펀드 뭐 여러 가지 할 때 이제 모펀드 역할의 어떤 변화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좀 다뤘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민간 모펀드 뭐 이런 걸 활성화시키는 걸 좋은데 그 과정에서 바로 민간 모펀드가 시장 기능적으로 들어와서 하지 못할 때는 과도기적으로 우리가 모태펀드, 한국벤처스의 그 펀드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듯이 지금까지. 예.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창업 초기 단계에 이제 그런 걸 역할을 예. 했잖아요. 그 시장 예. 시스템. 근데 예. 이게 이제 성장하는 단계에서 예. 유니콘을 만드는 것을 갖다 저기 비전 펀드라든지 뭐 테마스 펀드를 예. 이렇게만 의존할 게 아니라 예. 한국이 이제 그런 펀드의 역할을 갖다 좀 하면서 그 유니콘도 만들면서 어떤 그 단계별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슈는 이거. 대응화 이렇게 하면서 예. 하면 네. 그것이 하나로 1타 3피 이를테면 예. 그거 갖다 크로스오버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렇죠. 같이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재정 긴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갖다 같이 효율화시킬 수 있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 방영님 국장님 조금 잠깐 코멘트 해주면서 제가 또 시간이 없으니까 방영 국장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까 국정과제 중에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사실 인바운드도 있고 아웃바운드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인바운드 끌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페이스 투 페이스 이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그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그 모태펀드 역할을 갖다가 좀 그런 식으로 같은 예산을 기존의 어떤 그런 창업 초기 쪽에 그 시장 실패 그런 아주 취약한 그런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중수축에 성공해 왔다면 이제는 이거 성장 단계별로 가는데 그 크로스오버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좀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또 그걸 뭐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좀 말씀 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사 본부장님 말씀 질문할게요. 그 글로벌 혁신 특구 개념은 사실 기존에도 그 여러 어떤 지역을 특정을 해갖고 뭘 해보겠다라는 그런 지구 개념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 자유 구역도 있었고 외국인 투자 촉진 지역도 있었고 그다음에 규제 자유 특구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어떤 지구들이 주는 혜택이 각각이 달라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혁신 특구라는 개념은 규제 자유 특구처럼 실증 특례 등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해주는데 기존에 있는 지구들, 경제 자유 지구나 이런 것들을 중첩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 혜택을, 그 지구 안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기업들에 대한 그 지원도 이를테면은 글로벌 혁신 펀드, 모태펀드에서 운영하는 그런 펀드들도 연결을 해고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글로벌 지향성을 가지면서 지원 혜택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 관련해서 박용림 박사님 말씀 많이 주셨는데 사실 크로스오버 이 형태가 저희 나라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LP들이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투자 단계별로 보면은 지금
전통적인 VC랑 PEF 쪽 이쪽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해진 상황입니다. 일례로 PEF들도 굉장히 작은 투자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LP의 다양성하고 크로스오버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민간 모펀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아직은 민간 모펀드를 누군가 만들어 갖고 성장 단계별로 저희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 규모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규모를 만들 수 있는 단계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좀 시도를 해볼 만한 그 굉장히 좋은 정책적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를테면은 바로 민간들이 들어와서 모펀드 만들지 못하면 우리 박영진 박사님이 또 뭐 그런 걸 좀 얘기해 예. 섞어서 예. 네. 모펀드 예, 예. 일정 포션 마중물로 모펀드가 들어가고 모태펀드가 들어가고 LP 민간이 들어오고 그렇게. 다른 데서는 사실은 그 디테일한 스킴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어떻게 해서 민간 모펀드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디테일한 얘기는 오늘 좀 네. 빠져 있습니다. 그럼 뭐 시간이 지금 예. 뭐 너무 저는 너무 긴 얘기라서. 아니, 뭐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장사익 본부장님, 제가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글로벌 펀드 이렇게 만드실 때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해외 쪽에 한국 굉장히 많이 지원들을 하고 들어와서 네, 맞습니다. 그것도 기존에 무슨 한국 우리 GP들하고 뭐 코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동 펀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막 단독으로 이렇게 그만큼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관심 있고 투자 뭐 이런 높이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좀 그걸 좀 보시면서 이런 스킴을 좀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좀 우리 펀드의 재정에 또는 시장에 자금의 효율성 높일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이게 지금 정치적 목적을 다 달성을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긴급 질문이긴 한데. 아, 예. 모태펀드에서는 과거부터 쭉 이제 해외 VC 글로벌 펀드라 그래서 해외에 있는 GP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출자 사업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매년. 그래서 이제 중동, 미국, 유럽 쪽도 있고 세계 각국에 저희가 출자한 펀드들이 운용이 되고 있고요. 그 펀드들은 이제 저희가 모태펀드에서 출자한 고금액 이상으로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걸 조건으로 저희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벤처 생태계에서 창업 초기 기업들이 글로벌로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글로벌화가 중요하다는 거는 쭉 과거부터 쭉 인지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 지역에 저희가 이제 해외 사무소를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해왔고 추가적인 이제 개소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로벌 물론 이제 저희가 해외 GP한테 펀드를 출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저희 한국에 있는 이제 장투사들이 글로벌화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과거에는 쭉 이제 저희들이 출자한 해외 벤처 캐피탈들하고 국내 벤처 캐피탈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그런 행사들도 계속 주최를 해서 저희 이제 창업 초기 기업의 글로벌화뿐만이 아니고 저희 장투사들도 글로벌 할 수 있는데 일익을 담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 페이스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예. 저도 한번 다른 강도에서 이렇게 웨비나로 예. 해보니까 또 그게 또 강점도 있더라고요. 아주 쉽게 어느 때나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는 질문 드린 김에 우리 모태펀드 출자 사업 아까 이제 하시는 민간 출자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케이스가 주셨는데, 그러니까 모태펀드 출자 10%에서 손실을 우선 충당한다라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라든지 현실적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좀 더 효과성이 있겠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는 또 기업도 투자자도 계시고 그럴 테니까. 지금 좀 구체적으로 이게 평균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닐 것 같고 어떤 좀 특성 있는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2022년부터 민간 출자자에 대한 이제 인센티브를 좀 강화를 해서 저희가 우선 손실 충당할 수 있는 것과 초과 수익 이전, 그 다음에 콜옵션이 3가지를 크게 이제 제시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우선 손실 충당하고 초과 수익 이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콜옵션은 이제 주는 분야가 정책적 목적이 좀 강한 분야로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해서 이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지 안 그러면 이제 우선 손실 충당과 콜옵션 아니면 이제 초과 수익 이전과 콜옵션 이렇게 이제 선택해서 이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P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관 투자자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하방을 막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우선 손실 충당을 아마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개인 위주나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방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초과 수익 이전 이쪽을 이제 선택해서 아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우선 손실 충당과 이제 초과 수익 이전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LP를 구성할 때 이런 성향들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약은 있지만 네. 모태펀드가 해줄 수 있는 그런 틀 내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그 투자자의 성격에 따라서 네,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좋은 말씀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중요한 이제 중간 회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단계 투자를 통해서 유니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 이런 얘기를 쭉 저희가 좀 나눴는데요. 우리 박영성 국장님 아까 뭐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 특히 이제 올해 그 국정 과제로서 이제 쭉 뭐 중요한 얘기도 좀 주셨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ESG 저는 이제 우리가 기왕에 그 가성비 좋은 투자 또는 그 펀드 조성 이런 걸 해서 하려고 하면 근데 어려워질 때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게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중간에 수장 통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또 살아나면 좋게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게 하나 중요하고 또 하나는 성장성이 있거나 앞으로 확장성이 있는 그런 쪽을 또는 앞으로는 계속 그 좀 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 산업 또는 테마 이런 쪽 갖다가 좀 우리가 좀 하는 게 중요한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ESG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기는 인바르먼트 자체는 워낙 큰 산업이기도 하지만은 그 분야 자체인데 이 벤처 생태계 상에서 ESG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어느 기업이든 그런 쪽에 기여라든가 또는 바로 거기서 자기 비즈니스 모델이 그런 쪽으로 돼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키워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ESG 이런 쪽에는 좀 어떤 우리 중기부 입장에서 좀 활성화시키거나 특히 이제 이런 쪽은 초기 창업 그런 기업들이 뭐 예컨대 자기 자체 모델일 수도 있지만 예컨대 뭐 투자를 받기 위해서 또는 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일 때 좋을 수가 있는데 이런 쪽에 좀 어떤 그런 구상이나 스킴이 좀 있으신지. 그 중기부에서는 ESG 관련해 갖고 그 기업 단뿐만이 아니라 벤처 캐피탈 단에서도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사실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ESG를 굉장히 충족하는 기업의 투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나중에 ESG가 충족되지 않아서 리스크가 되는 거를 막는 게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는 바는 벤처 캐피탈들이 반드시 ESG에 부합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이런 것들이 아니고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 기업을 고를 때 ESG에 부합하는지 그런 심사 체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모태펀드에서 출자를 할 때 일종의 권고라든가 그런 심사 체계를 갖고 있는 VC에 대해서 우대라든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지금 당장 저희가 이런 방안이 좋겠다 해갖고 그거를 의무화하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ESG 체계, VC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자 하는 게 우선 저희 방향입니다.
그랬고 그 ESG 투자 관련해서는 그 KB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머지않은 시기에 아마 그 공개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시기라면 뭐 하반기. 네, 네, 금년 안에. 예. 사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ESG도 물론 이제 차이가 좀 있죠. 유럽에서 지금 뭐 탄소 국경세 해가지고 뭐 바로 막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금융기업들이 지금 걱정하는 그런 것도 있고, 미국은 약간 결의도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방향은 그런 쪽 똑같이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가야 될 방향. 그게 이제 기업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같이 있는 관계회사들이 그런 쪽에 기여를 하는 그런 기업들 끌고 함으로 해서 대기업들이 예컨대 유럽을 국경을 넘을 때 별 문제 없게 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예컨대 그런 그 관계사도 조금 어떤 벤처 스타트업들 갖다가 우리가 이제 벤처 생태계에서 어떤 식으로 사실은 시그널을 줘갖고 정책 디자인을 해서 그게 좀 더 시너지성을 날 수 있게 하느냐는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권유 차원보다는 제 개인적 생각인데 권유 차원보다는 좀 더 강력한 인센티브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런 계획도 좀 갖고 계신가요? 근데 뭐 그러니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거고 그다음에 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면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이거보다는 지키면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첨언하면 이런 거죠. LP들, 민간 투자자, LP들 입장에서 그때 지금 막 쪼이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펀드에 돈 넣기도 그렇고 자기가 투자하는 게 어려운데, 예컨대, 우리 중기부의 그런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세서, 보니까 내가 거기다 집어넣으면은, VC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준다 이거야. VC를 적극적으로 투자해주면 이 기업들은 대기업들이 걔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얘네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러면은 대기업 쪽에서 하니까 얘는 매출이 나고, 기업이 또 그 벤처 스타트업들이 매출이만 늘 거 아니겠어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 그런 기업도 뭐 M&A 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LP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민간 자금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어려울 때에도. 그래서 좀 그런 거를 한번 좀 그 고려를 하고 계시다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우리가 시간이 좀 빡빡하기는 한데,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주신 것들을 좀 중요한 포인트별로만 중간 해수 시장, 그 다음에 우리 성장 단계별로 키워서, 유니콘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펀드의 어떤 그런 단계적 성장, 마중물로서의 모태펀드의 제 역할, 이런 부분들을 좀 좀 나눠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터치한 부분은 아주 벤처 초기 창업 단계,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꾸준히 한다. 아까 우리 박영수副장님도 말씀하실 때 그런 좀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그 중에는 그런 쪽에 또 민감한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초기 창업 이런 쪽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작년까지하고 다르게 지금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초기 청년 쪽은 우리가 좀 시장형이기 때문에 모태라든지 이런 것들 펀드를 계속 조성해서 나가긴 할 거지만, 좀 어떤 지금 시장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어떤 쪽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해주신다면 먼저 장사님 네. 먼저 주시죠. 네. 예, 저희는 이제 정책 펀드니까 우리 공약집에 나와 있듯이 청년이나 여성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혁신 창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약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이제 청년 창업이든 여성이든 그쪽 분야의 방점을 찍어서 저희가 출자 사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다른 공약들, 제가 아까 발표드렸던 그 다른 공약들, 예를 들면 초격차라든지 스케일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 같은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그런 방향에 맞춰서 아마 출자 사업이 진행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벤처 캐피탈 통계만 보면은 그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금액은 늘고 있는 겁니다. 워낙 파이 전체가 커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제 계속 확대가 될 거고, 사실 엔젤 투자, 개인 투자 조합 쪽에서도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는 현재 늘고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정부의 R&D 자금이나 창업 사업화 자금들도 꾸준히 늘고 있어서
사실은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자금 측면에서는 본인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으면은 자금 조달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업들도 그 어떤 자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이제 기술력 향상이나 어떤 그 향후의 지향점들을 좀 분명히 하면서 같이 기업 경영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왜 초기 뭐 또 창업 쪽 이쪽도 결국 지금 어려운 시기에 다시 또 우리가 재도약하고 어려운 시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옥석 관리를 하고 새로운 경쟁력 있는 그런 산업, 경쟁력 있는 기업을 갖다 많이 만들어내서 다른 국가하고 완전히 차별을 시키려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거라면 사실 이제 뭐 초격차 지금 우리 하시는 거에 그 초기 창업 쪽에 포커싱을 좀 더 한다면 그 분야 이런 쪽에 이제 초기 창업 뭐 이런 쪽 많이 하면 좋으실 거고 또 팁스 프로그램을 또 확대하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쪽을 또 활용하시면 경우에 따라서 요새 뭐 지자체라든지 뭐 지금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지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같이 연결하면은 좋은 그런 그 방법들을 많이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지만 저희가 좋은 세 분의 발표에 이어서 의미 있는 토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는 지금 상황이 작년까지 역대급 투자, 역대급 펀드 조성 다 그런 것들 갖다 우리가 대단한 성과를 냈지만 지금 유동성이 줄고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서 벤처 생태계 또는 이런 쪽에 냉각되는 그런 기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연착륙과 동시에 옥석가리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지나갔을 때, 터널을 지났을 때 우리 한국의 벤처 생태계, 모험 자본의 생태계가 더 강력해지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까 우리 박윤희 박사님 얘기하셨던 트위터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럴 때 나왔듯이 그런 기업들 갖다 우리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디자인 그리고 또 우리 그 펀드에서의 어떤 그런 중간 회수 시장 다양한 어떤 스킴들 갖다 마련하고 모태 펀드의 어떤 그런 민간 모펀드 민간 자금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인 다이버시피케이션 다양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나눴고 앞으로 그런 정책들이 또 하반기에 또 많이 발표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저희가 기대하고 오늘 토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